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현재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의 하락세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실제 부동산 현장 요즘에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중기소에 들어갔는데 네. 보통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네. 큰 지도, 네. 벽에 붙어 있잖아요. 네. 쭉 내려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탁 쌓아요. 네. 지금 이 지역이요. 여기가 입지가 좋은 곳이고 여기는 입지가 안 좋고 그렇습니다를 친절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뭔가 한산하고 조용하고 네. 어떻게 보면 싸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이제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 이제 연구원들, 팀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매주 이렇게 전화를 많이 돌리거든요. 네. 현장을 전국을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랬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최근 한 2개월 동안은 급매물 거래가 조금 많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공통적으로는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긴 한데 누가 거래하고 있어요? 그쵸.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 지금 뭐 실거주자가 뭐 60%, 뭐 투자자분들이 40%, 또 어떤 지역들은 뭐 7대3, 뭐 8대2. 이게 지역마다 그 분위기는 사뭇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급매물이 거래되는 분위기도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화를 많이 돌렸을 때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거래가 조금은 일어났구나.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그게 거래되고 나서 또 거래가 계속 될까요? 지속적으로.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제 여쭤보면 이제 집주인들도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자꾸 매수세가 붙으니까 네. 이제 금액을 높여서 내놓고 있고 그러면 거래가 되나요? 물어보면 그래서 또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다 싶은 것들은 거래가 되고 네. 조금 높여서 내놓으면 거래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가 또 살짝 시작된 거죠. 정말 그 줄다리기라는 표현이 딱 적합하네요. 예전에는 아예 줄 자체를 안 잡아줬거든요. 네. 한쪽은 잡고 있는데 네. 한쪽은 안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뭔가 딱 잡아주니까 잡긴 잡았는데. 이걸 한번 당겨볼까?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줄다리기 상황이다. 그러면 램구님, 사실상 이제 부동산 사이클로 봤을 때 이 네. 부동산 흐름이 램구님이 보시기에는 어디쯤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사이클을 조금 더 조각조각 내보면 뭔가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 네.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구간, 그 다음에 상승을 계속 할 줄 알았는데 고점이 오는 순간, 뭐 꺾이는 순간, 그리고 하락을 하는 기간. 네. 그게 4가지 이 구간들이 있다고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와 있나라고 했을 때 이건 누구나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표현하기 힘들고요. 네. 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기 힘들고. 네. 그 다음에 상승하다 고점 지점은 이미 벌써 옛날 일이 돼버렸고 그렇죠. 지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하락과 그 다음 이제 바닥 구간 그 사이쯤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이 언제냐 이걸 너무 궁금해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는 그 구간쯤에 와 있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하락장이 네.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네. 대략적으로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본다면? 많은 분들이 그걸 기간으로 많이 따지더라고요. 네. 기간만큼 어리석은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들을 지금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그 지역은 보합기를 많이 가졌어요. 보합 상승, 보합 상승.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진짜 2년 동안 올랐다가 2년 동안 제자리 갔다가 또 올랐다가 반복되기도 하고 네.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또 하락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장기간 하락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이전 상황이 어땠느냐 거기에 따라 사실은 또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바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를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사실 오랫동안 보합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보합하면 보통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그걸 바닥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기간이 사실은 천차만별이라는 답변을 제가 드린 거였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 바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좀 지역을 좁혀서 뭐 서울이라는 지역들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예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게 언제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멈췄다면 멈춘 기간으로부터 얼마나 더 횡보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바닥 구간이에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저는 그 기간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줄다리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마치 낙하산이 없는 듯한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최근에 누군가 이 줄을 잡아주기 시작했잖아요. 뭔가 미세한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급격하게 빠지기가 조금 어렵겠구나라는 시그널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다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얼만큼 오랫동안 행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한쪽에 힘을 세게 당겨야만 이게 반등이 있을 텐데. 맞아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다 매수자인 거고 네. 또 매수자에 있어서 그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그쵸. 그다음에 제일 많은 포지션이 일주택자, 일주택자,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다주택자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수요의 많은 부분들을 일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다만 네. 이제 그분들이 정말 싼 것만 딱 거래하더라. 네. 급매물로 나오는 네. 네, 저가로 나오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이번 마트에서 1+1 큰 행사가 있을 때만 그냥 우르르 가서 줄 서가지고 이거 딱 제품 하나 사고 딱 가는 거예요. 네. 정말 거기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막 소비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언제 그분들이 다 오시냐, 이제 이거를 예상하기 힘든데, 네. 어쨌든 아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첫 번째 이 부분은 단계가 슬슬 왔다라는 거죠. 왔다. 그 여기서부터 이제 보합으로 가는 기관들이 이제 펼쳐지겠구나. 네.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도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떨어지는 일이 랭구님이 보셨을 때는 자주 있었던 일인가요? 뭐 자주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종종 있는 일이죠. 아, 그래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볼 사항은 뭐냐면,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매매 전세가 하락할 때는 항상 똑같은 패턴, 그 이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이제 공급도 부족하고, 그렇죠. 사람들 수요는 몰리고, 그래서 집값은 올라가는데 공급도 부족하니까 전세도 같이 올라가는 네.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그 거품이 이제 계속 쌓이잖아요. 네. 야, 무조건 사면 오르구나 갔는데 나중에 분위기가 급변했을 때, 워낙 분위기 좋은 시기 동안 공급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분양을 많이 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서 입주장이 도래하고 공급이 겹치면서 흐름이 이미 바뀌었고 심리가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흔히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매매는 하락하는데 전세가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거나 네. 그런 경우가 특수하게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과거 서울의 2009년부터 14년 동안의 기간이죠. 매매랑 전세가 같이 오르다가 전세는 안 오르는데 매매 혼자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전세가율이 30%까지 떨어질 때까지도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과거에. 네. 그러다가 매매가 꺾이는 거예요. 전세가 30%인데 전세가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어디로 내려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과거 서울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80%, 90% 심지어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두기에 참 괜찮은 그렇죠. 그런 이제 시기들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 전세가가 떨어진 이유가 과거와 현재는 그 이유가 좀 다르다고 봐요. 모습은 비슷한데 네. 결과적인 모습은 둘 다 떨어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유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전국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절반은 공급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절반은 공급이 적은 지역도 있어요. 지금 한 2년 동안. 네. 근데 그 지역이 하나같이 다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걸로 인한 역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로 인한 역효과다. 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도 공급이 없지만 과거에 한 3억 정도 전세가가 됐다고 형성됐을 때 네. 그 중에서 한 60, 70%를 대출을 일으켜서 그 매달 그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는 뭐 한 50만 원 했던 거가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올랐더니 2배로 내야 되니까 아,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수요가 쫙 쪼그라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고금리 갑자기 끌어올렸던 시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입주 물량에다가 이 금리 변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요. 실제로 램구님 이게 집값의 하락폭보다 전세가 하락폭이 더 심한, 더
더 급격한 네.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전세 거래량이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램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과 어떻게 보면은 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전세의 흐름을 조금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매매 가격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예상해 보는 건 조금 더 쉬워요. 아. 물론 이것도 어렵긴 한데 네. 매매보다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는 내가 갖고 싶은 그 수요에 네. 의해서 결정되지만 네. 전세 가격은 내가 살고 싶은 수요에서 결정되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놓으면 누가 거기 들어가 살겠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의 향방을 체크할 때 중요한 건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신도시에 보면 전세가율이 전세 가격 자체가 어떨까요? 전세 가격 자체가 낮죠. 왜냐하면 공급을 많이 하니까. 아, 공급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보통 신도시가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입지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은 정직하게 저는 대학교 순위라고 보거든요. 네. 서울대는 그 입학 성적이 높아야 되고 조금 더 떨어지는 학교는 점수가 낮아야 된다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요소가 입지일 텐데 그럼 입지에 따라 전세 가격은 결정된다고 봐요. 네. 어디는 10억, 8억, 5억, 4억 될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데 그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지금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 변화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는 전 첫 번째는 금리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공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뭐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네. 공급을 뭐 너무 많이 하면 집이 남아도니까 그렇죠. 떨어질 수 되게 있는 폭이 거죠. 넓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영향에 있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데 여기서 전세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느냐. 네. 지금 이런 생각들을 또 사람들이 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랬을 때 왜 떨어졌냐라고 보면 금리가 2%가 4, 5% 올라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전세가가 더 떨어지려면 대출 금리가 네. 5%가 7%, 8% 올라가면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확률이 조금 낮잖아요. 그렇죠. 유지될 수는 있겠으나 네. 확 치고 올라가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조금 더 정상화를 좀 빨리 내려주면 네. 반대로 전세 가격은 반비례 관계로 또 서서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변수, 그 지역마다 다른. 그러니까 금리는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고요. 네. 이 공급에 대한 건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역별로 그 지역에 앞으로 입주가 얼만큼 많냐에 따라 또 전세 가격이 또 이렇게 결정될 것 같아요. 금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정된 변수로 봐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고정된 변수. 왜냐하면 더 올라갈 여지가 낮은데 네. 그렇다고 갑자기 내린다는 보장도 별로 없고 없죠. 그렇게 일단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네. 높잖아요. 그러면 변동이 매우 큰 게 뭐냐면 입주 물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는 다 높기 때문에 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현재 전세 가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는 다 높으니까 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서울의 이제 뭐 강남 같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을 보면 한참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전세가율 자체가 네. 뭐 35%막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입주로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 입주하고 나면 또 소초에 또 입주한대요.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네. 따지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계속 전세가 눌림당하면서 한동안 또 이렇게 횡보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작년도 공급이 별로 없었고 올해도 공급이 없는 지역도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다. 네.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입주 물량이 500세대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치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전세가가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두 가지 요소 중에 네.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런 지역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강남처럼 막 전세가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조금 높여서 내놓는 분위기가 네. 조금씩 보이는 지역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극과 극으로 많은 거죠. 최근에 전셋값이 좀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0% 붕괴가 임박했다 이런 뉴스도 봤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부동산 바닥이 아닌 걸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전세가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대단히 도움 주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서울에 있는 전세가율이 뭐 50% 붕괴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기는 한데 50%면 적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50% 붕괴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뭐가 진실이냐? 그 기준이 없으면 이게 판단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원래 서울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50이었어요. 평균적으로. 네. 네. 다만 이제 높을 때가 너무 높았던 시기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건데 어제 정상이 왔네? 정상이 그러면 이 정상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걸 붕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가 아니라 네. 그게 이제 정상이네. 물론 여기서 전세가율이 더 올라가면 이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을 안 살려고 할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거품이 어떻게 보면 사용에 대한 가치가 70%가 되면 사실은 거품이 되게 적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더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서울이나 입지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정선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낮을 때는 네. 전세가율이 네. 30%까지 내려갔었고 네. 높을 때는 서울 평균 70%까지 올라갔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딱 가운데 있거든요. 가운데 있네요. 예,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사실 우리가 지금 체크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넓은 기간이 아니라 고작 10년 이내 그 네. 지금 평균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했던 시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입주 물량에 의해서 이게 과연 적정하냐 이것들을 체크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전세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한 게 사실은 금리 영향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제 전세 대출을 했는데 대출 이자가 정확하게 2배 이상 올라가니까. 네. 다르게 얘기하면 전세 가격 자체가 사용에 대한 가치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그 사용에 대한 가치에도 거품이 굉장히 많더라.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전세가는 잘 안 떨어질 거고 전세가가 높은 지역들은 그만큼 거품이 없어서 뭐 유지가 되는 거다. 유지가 될 혹은 거고. 더 올라가거나. 네, 뭐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판단하는데 사실 여차하면 전세가는 바로 떨어질 수 있다. 입주가 있어도 떨어질 수 있지만 입주가 없어도 심지어 떨어질 수 있다. 그걸 최근에 우리가 지금 경험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랬을 때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생각하던 그 전세가율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금리라는 변수가 크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멀쩡한 지역도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이게 무슨 바닥이다 아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공급을 계속 하잖아요. 네. 10년 동안 공급하거든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한 번도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가격은 계속 올랐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한 1, 2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이전 기간 동안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세가율이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라는 전제를 깔고 전세가율을 쳐다보면 전혀 적용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전제 자체를 조금 바꾸는 게 조금 필요하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세가율은 금리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특이하게 해석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강남이 전세가율이 50%, 40%더 떨어졌다고 해서 그 예전의 그 위험도하고 같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는 전세도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잘 이제까지. 못했죠, 네. 사실은. 근데 지금 딱 얘기해 주시니까 전세가는 충분히 변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지금 네. 상황이.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램구님께서는 항상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 다 확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혹은 네.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의 시세를 매번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매일매일 상황을 체크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부동산의 이 바닥을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점을 최소한 3개를 찍어야 이 3개 중에 어디가 바닥이었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점 3개를 찍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부동산 주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뭘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매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시세를 확인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한 3개월을 했어요. 네. 해봤더니 뭐 3개월 전에는 뭐 10억 했었는데 그 전달에는 9억을 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 매물이. 네. 이번 달에 전화했더니 뭐 또 1억이 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이거는 바닥이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억, 9억, 10억이 찍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면 9억이 바닥이었어요. 3개월만 놓고 보면 9억이 바닥이라고 네. 표현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들을 체크 안 하고 네. 가만히 있으면 언제 바닥이 올까라는 시그널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고 맞아요. 사실 그게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네.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은 스스로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저는 그냥 띄엄띄엄이라도 관심 있는 지역에 전화 정도 돌려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우리가 그냥 클릭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네. 거기는 허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집을 내놓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8억에 내놓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인터넷에 떠버리면 그 가격 밑으로 사람들이 줄 서버릴까봐 요거는 그냥 10억으로 올려주시고 오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손품을 가지고 매물이 이 정도네 하고 뭘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전화를 정기적으로 돌리거든요. 돌려서 좀 분위기가 어떻다, 실제 거래가 이제 얼마에 됐는지, 누가 거래를 했는지, 왜 그 가격에 팔았는지 이제 이런 디테일함들도 좀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그냥 중요한 변수를 그냥 탁 체크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작년에서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네. 핵심 키워드가 작년에는 뭐였냐면 금리였죠. 금리가 도대체 고점이 어디까지냐? 그렇죠.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큰 변수였어요. 언제까지 오를 거냐.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상단이 살짝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금리만 매달 체크하는 건 바보예요. 네. 사실은. 네. 이게 매달 0.75 이렇게 올라갔을 때 체크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금리가 높은 건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줄다리기의 결과물이 뭐냐면 거래죠. 네. 거래량을 체크하는 게 기본이죠. 거래량. 거래가 발생 안 하면 그 다음 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에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거래가 없는데 누가 얼마에 내놨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관심 있는 아파트의 거래량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 거래량을 뭐 맨날 체크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냥 뭐 한두 달 동안 거래가 어땠는지 띄엄띄엄 살펴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체크하라고 한다면 호황기 때 같은 경우는 거래가 별로 없으면서도 시세가 빵빵 오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많다고 해서 막 오르고 없다고 해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네. 거래가 없으면서도 오를 수 있고 네.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네. 그 거래량이라는 게 이게 정비례 반비례 관계가 없는 변수예요. 다만 지금은 바닥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끌어올라가려면 거래가 없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당연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거래가 조금 발생하는지 좀 봐야 되고 네. 그 거래량이 과거 좀 평균 대비 얼만큼 많은 수치인가 그것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한 개를 더 본다고 하면 네. 지금 현재 그 거래는 왜 일어나는가? 도대체 저는 그걸 결정하는 변수가 심리라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그걸 사도 괜찮겠다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 정도를 사실은 KB에서 매달 발표해주고 있거든요. 네. 매도 우위 지수, 매수 우위 지수라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막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놨던 거를 걷어 들이려고 합니다. 또 집을 막 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이미 수치적으로 다 표현이 되고 있고 그걸 그래프로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좀 모호하다고 얘기하는 심리를 조금 어렴풋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거래량 살펴보고 심리까지 살펴보면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 두 개가 사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심리가 얼어 있다가 풀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거래로 발생하는 거라서 네. 그 두 가지만 좀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정도는 사실 직장인 분도 충분히 일하시면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솔루션을 순식간에 이제 내놓으실 수 있는 이유가 램구님께서는 또 부동산 시장에 또 오래 계시면서 특히 현장에 대한 또 이 실시간 현황들을 굉장히 빠르게 또 파악을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언제부터 부동산 시장에 계셨을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한 건 2011년도죠.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아파트로 월세 세팅을 2개 했던 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거래를 하고 나서 잔금 칠 때부터 이미 시세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걸 내가 안 하면 한편으로는 돈을 잃는 걸 수도 있겠구나. 제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국을 저는 조금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요. 안 그래도 하락장 아니었나요? 네, 하락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 아닌가? 네. 과도한 공포가 팽배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저는 조금 더 움직이려고 노력을 조금 했던 것 같고요. 저도 불안한 건 똑같은 입장이긴 한데 네. 제가 했던 선택은 뭐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은 이미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3배가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5년 동안 오를 그 상승 비율을 그 지역은 2년 만에 다 달성을 해버렸다. 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강심장이고 뭐 해도 여기는 안 되겠다. 이렇지 않은 지역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흐름이 왔을 때 내가 먼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역을 넓혔더니 그게 이제 가까운 부산이었고 울산이었고 대구였고 구미였고 포항이었고 순천, 광양, 광주, 원주까지 쫙 이렇게 지역이 조금 확대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역시 다 지역마다 흐름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도.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많은 지역이 오르고 많은 지역이 하락을 겪었지만 최대한 사이클상에서 바닥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투자를 좀 많이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2011년도에 사실은 과도한 공포가 팽배했을 때 저는 사실 매주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친구 전화 오면 어디야? 나 지금 포항 톨게이트 지나가고 있는데 맨날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타이밍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준비 기간이 있고 실행 기간이 있잖아요. 네. 상승기 때 그때 준비하고 실행하면 고점에 살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근데 사실 바닥 시점에 준비하고 그 사람 준비가 됐구나 해서 사게 됐을 때가 사실은 상승 초입 시기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내가 더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시기는 명확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좀 너무 많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시기에는 조심하는 건 필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가장 최근에는 2022년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욕심을 부리고 싶은 마음과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욕심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네. 되게 아이러니한 시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네, 생각, 결정을 할 때는 되게 조금 내려놓고. 네, 보수적으로 이 두 개가 막 싸우죠. 그래서 몸은 바쁘고 네. 생각은 최대한 누르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도한 욕심, 과도한 공포 이 두 가지하고 멀어지자.